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보다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 협상 테이블이 글로벌 시대의 전쟁터가 되고 협상력이 국력으로 연결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30년 가까이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통상 전문가로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시대의 협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미 FTA, 한일 무역 분쟁, 한중 사드 갈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협상인데요. 오늘은 오랜 세월 여러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 통상교섭을 총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난달에 그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발표자로서는 처음이셨죠?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발표자로서도 처음이었고 참석자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다보스에 대한 인상은 그 작은 마을에 서울로 따지면 한 9단위보다도 작은 마을에 그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각 나라 정재계 지도자급들이 와서 그 좁은 장소에서 매일 1시간 단위로 수십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세계 통상무역 정세도 알고 또 이 다자적으로 양자적으로 협력할 방안도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었습니다. 네, 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게 이제 지난해 3월인데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네요. 30년 가까이 통상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데 철저한 준비 그리고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협상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어떻게 통상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고민할 때가 그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한참 시작하고 그 한참 시작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국내 갈등도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내수 시장의 규모보다 세계 시장의 가능성과 규모가 훨씬 더 큰데 그렇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 국내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해서 그런 업무는 평생을 걸고 누군가는 도전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전문성을 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통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왕도는 없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가서 거기서 법을 공부했다는 생각에서 3년간 법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그 매일 그 국내 외신을 밤마다 다 분석하고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새로운 동향, 그 각 나라의 규제 상황,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 이런 거를 쉬지 않고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화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불철주야 예. 연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협상에 참여하셨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협상이 있다면요? 모든 협상들이 마지막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어느 네. 한 협상을 꼽기보다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주장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대안을 내세워서 상대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도 분명히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확보하느냐가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어렵고 고독한 결단이기 때문에 수석 대표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느냐 마느냐 네. 이 판단을 했던 순간들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네. 본인만의 특별한 협상 노하우가 있다면 좀 궁금한데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이제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인 그 준비해야 될 자세는 협상은 사실 수면 위에 표면 위에 드러나는 거고 그 밑에는 철저한 정보 파악과 소통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현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동향, 흐름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 그래서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의 진정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이 돼 있어야 하는 정보 파악이 중요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상대방과도 공식, 비공식 채널을 다 동원한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핸드폰에 그 수십 명의 그 각 통상 장관들의 SNS와 핸드폰이 다 저장돼서 필요할 때는 네. 즉시 연락하면서 하는데 그 바탕이 있어야 협상을 잘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논리와 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다보스에서 한 거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양자 회담입니다. 뭐 브라질, 인도, 사우디 각 나라 장관들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시간 단위로 만나면서 우리의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네.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WTO 관련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입니다. 통상장관 회의도 열렸고 전자상거래 회의도 열렸고 그런 거를 통해서 다자무역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장관들끼리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학계가 다 섞여서 토론을 하는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다자 체제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 위기의식, 거기에 대한 개혁 방안 이런 거를 공유하고 또 저의 생각도 나누면서 한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또 여러 분들과의 이제 양자회담, 양자 면담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면담이었는지 그리고 뭐 성과는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죠. 일단 양자적으로는 우리가 그 개척해야 될 아직도 협력을 강화해야 될 잠재력이 있는 신흥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신남방 국가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장관들과 다 만나면서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고 또한 중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또 개척하지 못한 신흥시장 국가와도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분야의 중국 벤처 투자회사 사장을 리카이프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제약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하이라이트다 하면 이제 매년 다보스 포럼 기간 중에 열리는 그 WTO 통상장관 회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올해 회의에서는 어떤 이슈로 논의가 됐고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예. 어쨌든 작년 12월에 WTO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 한 명만 남음으로써 정지되고 나서 올해 1월에 많은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위기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공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말이나 논의가 아니라 행동으로 WTO 개혁을 옮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보다 진지한 WTO 개혁 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상소기구 기능의 정상화, 복원이 시급하다라는 점과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WTO의 현재 있는 규범을 잘 지켜야 WTO의 그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규범을 지키고 이행하고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세 번째는 WTO가 21세기에 필요한 규범들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을 제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해서 많은 장관들도 함께 공감을 하며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네. WTO 전자상거래 회의도 같이 열렸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같이 열렸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에만 특별히 열린 회의인가요? 과거에 뭐 열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한 20-30분의 짧은 형식적인 네. 자리였으면 이번에는 1시간 반에 걸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O의 규범이 출발한 1995년 이런 경우에는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그렇게 큰 비중을 안 차지했지만 지금 21세기에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WTO의 옛날 지나간 규범들이 이 21세기 전자상거래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기업처럼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비용과 불확실성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네. 이 디지털화에 따르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즉 한마디로 포기 선언을 했었는데 뭐 농민들의 반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변화된 국제 위상에 맞춰서 우리도 앞으로 향후 WTO에서 활동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WTO에서 수출 기준으로는 6위, 교육 기준으로는 9위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여기에 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일괄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협상에서 우리가 민간 분야를 민간 품목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그런 권한은 유보한다고 분명히 함께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그 적극적인 리더십 역할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TO가 164개국 간의 의견 조정을 못해서 규범 제정을 더 이상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한국과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가가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회의에도 그렇게 입장을 내고 제안서를 내고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개도국 공무원들을 우리나라에 불러서 통상 관련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배양해주는 WTO 개도국 공무원 과정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 등 외교 정책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통상 정책도 좀 지역별로 좀 다변화돼야 되는가 아니냐 하는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그 수출 의존도가 수출이 39%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어서 이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주력 지역이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흥시장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보스 가서도 신남방에 해당하는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고 양자 경제 협력 방안이나 시장 진출 방안뿐만이 아니라 RCEP이라고 이 아시아 쪽에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협상을 올해 타결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신북방 쪽으로는 러시아와는 지금 서비스 투자 분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FTA 협상 말고도 자원, 산업 등 여러 가지 협력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신흥시장 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시장이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큰 시장에 우리가 아직 FTA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 틀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과도 조금 더 그 시장을 더 서로 간에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것만큼은 내가 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다 하는 뭐 목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로 우리 기업이 우리 상품이 서비스가 뻗어나갈 수 있게 통상교섭본부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있는 현장에 달려가고 문제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규범의 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통상을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수십 년을 한기를 쌓으면서 그리고 국제협상장에 만나면은 서로 간에 이미 내공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문성을 쌓기에는 아직 부족한 구조라 통상교섭본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세계에 나가서 무역 규범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좋은 협상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동차 수로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환경 오염이 덜한 친환경 자동차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차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환경도 지키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저공해차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내 차가 친환경 차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 자동차 혜택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 보조금은 차량별로 최대 8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추가 보조금은 수소차와 전기차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수소차는 최대 2천만 원, 전기차는 최대 1,0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전에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차량 취득세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세는 연 13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무려 80%까지 할인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양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토요포커스에서는 매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기업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기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성장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을 찾아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회사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넓은 공간 안에서 각자 열일 중인 직원들.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제작진이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바빠서 다음에 와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완전 철통 보안이네요.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테스트 하시죠. 가시죠. 어디 가시나요? 대체 어딜 가시는 건가요? 우선 제작진도 무작정 따라 나섰는데요. 웬 차가 한 대 서 있네요. 그런데 저 위에 달린 건 뭔가요? 이 차는 저희 회사의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는 특별한 차량입니다. 무슨 비밀을 가진 차일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차인지 함께 차에 타보기로 했습니다. 큰 도로로 나서는 자동차. 안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들이 막 저절로 움직이네요. 네, 자동차에서 계산을 알아서 해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이 기업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데요. 기존 완성된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음료수 같은 것도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음료수 정도는 편하게 먹죠.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작진이 준비한 돌발 미션. 이야, 두 손이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율주행이죠. 이날 약 1km의 구간을 자율주행해 보았는데요. 차선 변경은 기본, 신호 대기에 코너를 돌기까지 주변 환경을 파악하며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현재 레벨 3에서 레벨 4 사이까지 개발한 상태인데요. 일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기술로 지난해 도심에서 20분간 자율주행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필요한 지역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센서 셋으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요. 여기 이제 라이다나 카메라, 레이더 등으로 주변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차량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센서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여기 PC 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처리하는 방법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뭐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차량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율주행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회사로 돌아와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직원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더욱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라이다 장비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핵심 장비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부착돼서 주변에 있는 장애물이나 사람, 건물 등을 인식해서 그 정보를 차량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다 센서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 3차원 지도로 빠르고 정밀하게 인식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운전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테스트해봅니다. 이렇게 라이다, 카메라 등 각종 전자부품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 이 회사만의 독자적인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거죠. 기술력만큼이나 회사의 경영 방식 또한 남다른 이 기업. 모두가 같은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사장실도 따로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전 임직원이 동일한 공간에서 수평 구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업무 효율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프로젝트 팀 메시맨인데 회식비 좀 지원해주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불필요한 수직 문화를 없애고 지속적인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는 김 대표. 맞아요. 네. 잠시 회의 좀 하시죠. 몸만 돌리면 회의실로 변신. 이런 자유로움이 좀 더 빠르게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던 비법이죠. 그런데 이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비전공자인 직원들도 많다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호텔 경영학과 쪽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부족하지만 회사에서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도전 정신과 열정만 있다면 자기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저도 전공해서 전자공학인데 경영을 한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계속 자기 개발 투자를 하면은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이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갈 길 중 하나가 아닐까요? 네, 앞서 영상으로 만나본 국내 자율주행 기술업체가 과연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과 이 자율주행 업체 김기혁 대표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놀라운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텐데 원래는 핸드폰 소프트웨어 기술업체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핸드폰에서 자율주행 차로 폼팩터 변경이 어려웠지만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었기 때문에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인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빠른 변화에 대한 도전이 가장 큰 힘이었으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업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자율주행차 기술이고 저희 회사가 이 기술 선도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10년도에 매출 10억 원에 시작해서 19년도 매출 170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170여 명의 임직원들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직원의 80%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고 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매우 많이 필요를 합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국가선선대상 최고 영예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도 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생산성 혁신에 의해서 또 다른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은 AI 기계가 하게 되고 사람은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의사결정, 회의, 또 기획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좀 휴식을 통해서 또 역량 배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의 또 다른 차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은 결국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을 또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해야 될 일들을 또 차 안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고령화 시대에 농업의 트럭터라든가 이런 데도 사용이 돼서 고령화 시대에 그 농사를 누가 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쌓은 노인들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요. 네. 심지어는 자율주행 선박의 경우 안전사고도 제로화할 것이며 그런 운송 서비스에 있어서도 굉장한 생산성 혁신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각국 정부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훌륭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혁 대표님 회사에는 다른 회사에는 있는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리콘밸리 4차 산업혁명 선진기업들을 벤치마킹해봤더니 작업 공간과 문화가 한국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도 창의적이고 열린 문화를 갖기 위하여 임원실, 파티션 선을 어쨌고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평 문화가 장착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무 경영을 바탕으로 한 수평 문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수평적 조직 문화는 감성 생산성,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산성. 그래서 굉장히 조직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그리고 지식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자율적인 토론, 또 비판적 사고, 그리고 연령과 상관없이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것에 의한 집단지성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당연히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조직 문화는 이제 커나오는 미래 세대에게는 정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애자일 조직이라는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자일 조직은 빠른 의사결정, 작은 비용으로 해보고 안 되면 빠지고 아니면 성공하면 점차 확단시키는 건데 이거는 바로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가능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 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혁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단계적으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실리콘밸리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 산업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글로벌 시장에 나가야 이 시장이 우리 국내 안에서 있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성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핵심 기술력과 시장 진출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김기혁 대표 회사의 경우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역량 확보인데 생산성 본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플러그앤플레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퍼듀 대학, 뉴욕 주립대, 그리고 스탠포드, 그리고 또 관련되는 국내외 벤처 캐피탈과 연계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기업들을 몇 개를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우리 김기혁 대표 회사 같은 경우는 인재 확보와 또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제품과
이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KPC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으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미래를 읽고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든 김기혁 대표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자율주행 업계의 중심에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